총 대신 보고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의 한 여성이 조국의 호출을 외면하고 선택한 단 하나의 나라. 질서를 강제가 아니라 문화로 여기는 곳. 실수를 숨기지 않고 책임을 나누는 조직. 누구도 그녀를 설득하지 않았지만 이 작은 나라는 조용히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왜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마지막 비행기를 포기했을까요? 지금 당신이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 밝혀집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르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공군에서 10년을 보낸 사람에게 그것은 두 번째 본능과도 같은 일이죠. 상관이 지시하면 그저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명령이 동료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그 이후로는 명령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리나 세르게예브나, 러시아 민간항공안전국 소속 조사관입니다. 한때는 수호의 전투기의 조종석에 앉아 구름 위를 날았죠. 지금은 누군가의 실수로 추락한 비행기의 파편을 모으는 일을 합니다. 더 많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요. 오늘 아침 상관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한국행 출장 명령서였어요. 국제항공사고 조사 세미나라는군요.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에서 열리는 형식적인 행사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경험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국제협력의 모양새를 갖추려는 것이겠죠. 한국인들은 형식에 집착해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 체면을 더 중요시하지. 안토니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같은 세미나에 다녀왔더군요. 그들의 문화는 실수를 감추는 거야. 잘 알잖아. 동양은 원래 그런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들었죠. 하지만 그런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규칙과 질서로 포장된 외관 뒤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 티켓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그저 형식적인 것일 뿐이겠지만 적어도 모스크바의 추운 겨울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 나쁘지 않겠네요. 짐을 싸면서 노트북에 이전 자료들을 챙겼습니다. 지난 5년간 러시아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보고서들이에요.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작성한 문서들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보고서가 실제로 현장에 반영되었을까요? 시스템은 언제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개인의 실수로 돌리길 원하니까요. 비행기를 타기 전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 가요.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예요. 어머니는 걱정하는 목소리로 몸 조심하라는 말씀을 건네셨죠. 제가 군에 있을 때도 항상 그러셨습니다. 그때는 전투기를 조종했지만 지금은 그저 서류와 씨름하는 일을 하는데도요. 모스크바에서 인천까지는 긴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시베리아의 끝없는 설원을 바라보며 제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껏 작성한 모든 보고서가 정말 누군가의 목숨을 구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서류 더미 속에 묻혀버렸을까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안톤의 말대로라면 그들은 완벽함의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겠죠.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숨기는데 더 열중할 거라고요. 작은 나라의 오만한 자부심이란 그런 것이겠죠.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과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풍경이 비행기 창 아래로 펼쳐졌어요. 적어도 겉보기에는 인상적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실수와 오류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들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이죠.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가볍게 들썩였습니다. 이제 일주일간의 형식적인 세미나가 시작되겠군요. 그저 참석하고 듣고 돌아오면 될 일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저 역시 그저 체면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니까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무언가 달랐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모든 것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통역관 없이도 모든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영어 안내문은 물론이고 러시아어 안내판까지 있었어요.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한국항공안전공단의 직원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죠. 그는 제 여권을 확인한 후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러시아어는 못했지만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이런 세심한 준비가 단순한 보여주기식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네요. 차에 오르자 그는 세미나 일정표와 숙소 정보가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도시인데도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브리핑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국항공안전공단의 본부 건물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장상훈 과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무뚝뚝한 인상의 남자였죠. 처음 봤을 때는 그의 표정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자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세르게이 에브나 씨, 먼저 러시아에서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세미나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국제 행사에 익숙한 사람이겠죠. 저는 그저 미소로 응답했어요. 브리핑룸에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온 항공 안전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라면 이런 모임 전에는 보통 시끌벅적한 담소가 오갈 텐데 말이죠. 장상훈 과장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한국의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지난 10년간 사고율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통계, 안전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까지 모든 내용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대로 운영될까요? 아니면 그저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울뿐인 시스템일까요? 점심시간, 우리는 공단 구내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젊은 정비사가 장상훈 과장에게 다가와 서류 하나를 건넸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를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영어로 대화를 전환했어요. 과장님, 어제 B787 정비 중 제가 점검 항목 하나를 누락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팀원이 발견해서 조치했지만 공식 보고서에 제 실수를 기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실수를 자진해서 보고한다고요? 러시아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을 내는 일과 마찬가지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장상훈 과장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정비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했습니다. 정직한 보고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보고서에 정확히 기록하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팀 전체에 공유하세요. 세미나가 재개되고 저는 이 장면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쇼가 아니라 진짜라면 정말로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의 기회로 삼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 아니, 그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겠죠.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후 세션에서 저는 러시아의 항공 안전 프로토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가자가 물었어요. 실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는 공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실수는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발표가 끝난 후 장상훈 과장이 제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제 발표 자료 중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수정을 제안했어요. 그것은 사고 후 보고 체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과장님, 이건 러시아의 공식 절차입니다. 수정할 수 없어요. 장상훈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에브나 씨, 한국에서는 실수를 감추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정직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처음으로 이 작은 나라에 대한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 셋째 날, 우리는 김포공항의 정비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항공기 사고모의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저는 이미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경험했기에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모의 시나리오는 착륙 중 발생한 유압 시스템 고장이었습니다. 경보가 울리자마자 모든 팀원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서로에게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각자 자기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하며 정확히 매뉴얼대로 대응했습니다. 마치 무언의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어요. 누가 지휘하는 거죠? 제가 옆에 있던 장상훈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별도의 지휘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항상 명확한 지휘 체계가 있어야 했어요. 누군가는 명령을 내려야 하고 다른 이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만 했죠. 그게 제가 알던 질서였으니까요. 시뮬레이션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는 최소한이었고 대신 정확한 행동으로 의사를 전달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누구도 실수를 감추려 하지 않았죠. 시뮬레이션이 종료된 후 장상훈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시내 투어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나라를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질서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결국 동의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장상훈 과장은 간단히 서울 지하철 이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역에 도착해보니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모든 안내가 여러 언어로 제공되었으니까요. 개찰구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서서 걸었고 왼쪽은 급한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었습니다. 누구도 이를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전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탑승했어요. 러시아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젊은 승객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아무런 말이나 요청 없이도요. 이런 건 교육받은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상훈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특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문화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사는 법을 배우죠. 명동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신의 식판을 직접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상훈 과장은 이것도 특별한 규칙이 아니라 그저 예의라고 설명했어요. 문득 제 머릿속에 과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러시아 공군 시절 한 상관이 실수를 숨기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했고 그 결과 제 동료 파일럿이 결함이 있는 항공기로 출격했다가 전사했어요. 그 상관은 처벌받지 않았죠. 시스템이 그를 보호했으니까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지시에 의한 질서가 아닌 각자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질서. 처음에는 보여주기식이라 생각했던 것이 점점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명령 없이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빌딩들과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와는 다른 작은 우주 같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선입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정말 이 나라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넷째 날, 우리는 인천공항 관제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비상상황 대응 훈련이었어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죠. 어쩌면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은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르니까요. 관제탑에 도착하자 우리는 몇 개 팀으로 나뉘었어요. 저는 장상훈 과장의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그의 팀에는 긴장한 표정의 신입 관제사도 한 명 있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악천후 상황에서 세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비상 착륙을 요청하는 시나리오였어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신입 관제사가 실수를 했습니다. 두 항공기에 같은 고도로 접근하라는 지시를 내린 거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라면 이런 실수는 즉각적인 질책과 처벌로 이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장상훈 과장의 반응은 달랐어요. 괜찮아요. 깊게 호흡하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신입 관제사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장상훈 과장의 차분한 목소리에 안정을 찾았어요. 그는 재빨리 한 항공기의 고도를 조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위기는 넘겼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평가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팀원들이 실수를 지적할 때 장상훈 과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상황에서의 최종 결정은 제 책임입니다. 신입에게 더 명확한 지시를 내렸어야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라면 상관이 부하의 실수를 덮어줄 리 없었어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하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장상훈 과장은 자신이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러시아라면 그 신입은 이미 끝났을 텐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한국식 회식을 경험했습니다. 삼겹살이라는 고기를 구워 먹는 자리였어요. 놀라웠던 건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해 고기를 구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상훈 과장도 직접 고기를 굽고 팀원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위계 질서가 분명한 조직이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평등해 보였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사람들은 편안해졌어요.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신입 관제사도 실수에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선배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었죠. 여기서는 실수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장상훈 과장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실수 자체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숨기는 사람보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더 경계하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러시아군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정반대였으니까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모든 책임은 아래로 향했어요. 모두가 자신을 보호하기 급급했죠.
식사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 장상훈 과장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사천 정비기지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실제 항공기 정비 과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기 전 저는 물었어요. 과장님, 정말로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나요? 서로 책임지고 서로 믿고 현실에서는 어렵지 않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뒷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앞사람도 더 담대해질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경험한 러시아의 시스템과 이곳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제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심리적인 안정감이었어요. 실수해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누군가 내 뒤에서 지켜준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호텔에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모스크바 본부의 메시지를 읽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세르게이 예브나에게 귀국 즉시 본부 보고, 조국 상황 악화, 군사태세 점검 중, 귀하 항공 전문성 필요, 귀국 후 군검토 참여. 짧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저를 다시 군으로 불러들이는 신호였어요. 서울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전 다시는 조종석에 앉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전쟁 비행은 더더욱 아니었죠. 머릿속으로 과거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전투기 조종의 흥분,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현실. 임무를 수행하며 그것이 옳은 일인지 의구심이 커졌어요. 결국 동료가 거짓 정보로 사망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민간항공안전조사관으로 전직했습니다. 직접 날진 않지만 비행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저를 다시 불러들이려 했어요. 로비로 내려가니 장상훈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천의 항공정비기지를 방문하는 날이었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네요.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고향에서 연락이 왔을 뿐이에요. 그는 더 묻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사천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펼쳐졌어요. 푸른 산들과 정연한 논밭들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군복무가 의무인가요? 문득 물었습니다. 장상훈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남자는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휴전 상태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나요?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데요.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쟁 가능성을 알기에 평화를 지키려 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사천 정비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비사들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항공기 주변에 여러 명이 모여 작업 중이었죠. 저 항공기는 내일 첫 비행이 있습니다. 모든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퇴근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강제로 시키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남아요.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안전이 그들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와닿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총든 전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새는 것. 전쟁 준비가 아닌 평화로운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 현장에서 한 베테랑 정비사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같은 일을 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렌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제가 점검한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날의 피로가 사라집니다. 제 일이 자랑스러워요. 저녁에 식당에서 장상훈 과장이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조종사는 누구보다 비겁해도 되지만 기체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정비사들의 신조죠.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조종사로서 정비사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런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일한다는 것을 직접 보니 감동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온 건 단순한 연수가 아니었나 봐요. 어쩌면 탈출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장상훈 과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메일에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의 밤하늘을 오래 바라봤어요. 어쩌면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총 대신 보고서를 쓰는 이유를 말이죠. 세미나 마지막 날, 우리는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러시아로 떠나야 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특히 러시아 메시지 이후 귀국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세션 후 장상훈 과장이 저를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 곳이었어요. 황금빛 석양이 한강 위로 물들고 있었죠. 세르게이 예브나 씨, 일주일이 어땠나요? 한국은 마음에 드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이곳이 표면적으로만 정돈된 나라일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네요. 이곳엔 정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규칙이 지켜지는 방식, 실수를 다루는 방식, 모든 게 달랐어요. 이곳은 명령이 아닌 신뢰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장상훈 과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어보니 공식 문서였습니다. 한국 민간항공안전교육관 자리에 대한 제안서였어요. 믿을 수 없어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에서 민간안전교육관 자리가 생겼습니다.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세르게예브나 씨의 경험과 지식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러시아와 유럽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당신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제게 한국의 나무라 제안하는 거였습니다. 기쁨, 놀라움,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러시아인이고 한국어도 못해요.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의 전문성과 열정입니다. 그리고 세르게예브나 씨는 다른 시각을 가졌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진 마세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두 문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본사의 출국 지시 메일, 다른 하나는 한국안전연구소의 채용 제안서였어요. 두 장의 종이, 두 개의 삶, 완전히 다른 미래. 러시아로 돌아간다면 무엇이 기다릴까요? 아마 다시 군대로 복귀하겠죠. 이번엔 회피할 수 없을 거예요. 조국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요. 한국에 남는다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낯선 나라, 언어, 문화. 하지만 이곳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전을 느꼈어요. 물리적 안전이 아닌 심리적 안정감이요. 실수해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누군가 내 뒤에서 지켜준다는 믿음. 창밖 서울의 밤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빌딩들과 그 사이 한강. 일주일 전엔 그저 낯선 장소였는데 이젠 왠지 친숙합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러시아에서 제 삶은 항상 명령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곳에선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장상훈 과장조차 그저 기회를 제시했을 뿐이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전화, 어머니였어요. 이리나 잘 지내니? 내일 돌아온다면서. 어머니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 출발 예정이에요.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이상하구나.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모든 감정과 혼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요? 어머니, 만약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르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리나. 전화를 끊고 다시 두 문서를 봤습니다. 결정해야 했어요. 단순한 직업 선택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세계에서 살고 싶은지에 관한 선택이었어요. 창밖 서울이 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이 도시는 명령 없이도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이미 제 결정은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모스크바행 탑승구가 있습니다. 전광판에 탑승 중이란 글자가 반짝여요. 사람들이 게이트를 통과해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저도 그 줄에 서 있었죠. 손에는 항공권과 여권을 들고요. 모스크바행 탑승 마감까지 5분 남았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마지막 승객들이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발목을 땅에 고정시킨 것 같았죠. 머릿속에선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선입견, 하나둘 깨지기 시작한 그 선입견들. 장상훈 과장과 정비사들이 보여준 책임감과 신뢰, 명령 없이도 움직이는 질서, 실수를 숨기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 문화,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제 삶이 떠올랐어요. 항상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나날들,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그저 따랐던 시간들, 그 결과로 잃어버린 동료와 신뢰. 모스크바행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이리나 세르게예브나 승객, 즉시 탑승해 주십시오. 제 이름이 공항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발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건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었어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출국장 밖에서 장상훈 과장이 서 있었어요. 저를 배웅하러 온 거였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눈빛에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모스크바행 탑승이 곧 마감됩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어요. 탑승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승객님 탑승하시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명확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비행기 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탑승구에서 멀어졌어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출국장을 나와 장상훈 과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비행기를 놓치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놓친 게 아니라 타지 않기로 했어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이해하는 미소로 바뀌었어요. 결정하셨군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게 아직 두렵지만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인 것 같아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휴대폰에는 러시아에서 온 메시지들이 쌓였어요. 하지만 저는 한 사람에게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저는 한국에 머물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곳에서 저는 안전해요. 곧 더 자세히 연락드릴게요. 장상훈 과장에게도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직 이륙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착륙할 준비는 되어 있어요. 한 달 후, 저는 한국 민간항공안전연구소에서 첫 출근을 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책상 위엔 제 이름이 한글로 적힌 명패가 있었어요. 이리나 세르게예브나 국제협력 안전교육관.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언어, 문화, 업무 방식까지. 하지만 사람들은 놀라운 인내심으로 저를 도와줬습니다. 누구도 저를 서두르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적응할 시간을 줬죠.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고 매일 조금씩 새 단어들을 배웠어요. 처음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동료들은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 응원에 용기를 얻었어요. 가끔은 러시아가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와 친구들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싶은지 알게 됐으니까요. 창밖으로 한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도착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에 단단히 발을 디뎠어요. 나는 이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곳에 착륙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창밖으로 김포공항 활주로가 보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이젠 일상이 됐죠. 더는 낯설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오늘 저녁 라면을 끓여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아직 서툰 한국어로 자막을 켜고 뉴스를 봤어요. 한국 OECD 안전도 1위 달성, 항공안전지수 세계 최고 기록,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가 참여한 첫 프로젝트 결과였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의 안전 시스템을 분석하고 한국 시스템과 비교한 보고서였죠.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작은 성취에 기여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해요. 이리나 잘 지내니?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점점 적응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행복해 보이는구나. 내 눈빛이 달라졌어. 정말이요? 어떻게요? 어머니는 화면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더 밝아졌어. 전엔 무언가를 짊어진 듯 했는데 이젠 자유로워 보인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 있을 땐 항상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부담감이요. 하지만 이곳에선 달랐어요. 규칙은 있지만 억압이 아닌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죠. 통화 후 베란다에 나갔어요. 서울의 밤하늘이 별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비행기가 하강하고 있었어요. 저도 한때 그런 비행기를 타고 처음 왔었죠. 모든 게 낯설고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었어요. 언어뿐 아니라 삶의 방식, 서로를 대하는 법,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안전이란 단순히 사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 믿고 책임지는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책상 위에는 2장의 사진이 있어요. 하나는 모스크바 가족들과 찍은 사진, 다른 하나는 한국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죠. 2개의 다른 세계, 그 사이에 있는 저. 이제는 2세계 모두 제 일부입니다. 오늘 아침 연구소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신입 정비사들을 위한 안전교육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강의를 맡게 됐죠. 처음엔 두려웠어요. 서툰 한국어로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첫 강의 후 한 젊은 정비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 강의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실수를 숨기지 말고 공유해야 한다는 부분이요.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더 알고 싶어요. 그 순간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저는 2세계의 가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으로 마지막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다 멈췄어요. 또 한 명의 여행자가 이 땅에 발을 디딘 거죠. 문득 궁금했어요. 그 여행자는 어떤 기대를 안고 왔을까요? 저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왔을까?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요? 창가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 나라가 저를 멈추게 했을 뿐이에요. 작지만 단단한 나라 한국. 표면적으론 화려하고 빠르게 움직이지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와 신뢰가 흐르는 곳. 처음엔 이해할 수 없던 이 나라의 방식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입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 일정을 생각했어요. 아침엔 한국어 수업, 오후엔 두 번째 강의, 저녁엔 동료들과의 식사. 평범한 하루지만 6개월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상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제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안전을 찾았어요.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마음의 안전도 말이죠.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분단 국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짜 모습을,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흘린 땀방울, 과학자들이 밤새워 연구한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